여러분들의 함성은 익히 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자, 그 함성도 나중에 끝났을 때 전해주시고, 기자회견 중에는 될 수 있는 엄숙하게 오늘 기자회견 내용들이 기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재밌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4월 17일 우리 정강 목사님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각 언론사 기자회견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강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전 언론에 도배가 되다시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진실을 보도하셔서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사회자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손상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강 목사님 긴급 기자회견 전간적인 내용을 우리 이동호 교수께서 직접 먼저 낭독해드리고 이어서 정강 목사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유투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오늘 정광 목사님이 발표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만큼 사실 정광 말씀의 요지를 빼고 말씀의 맥락 중에 빠진 몇 가지 부분만 가지고 계속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정광 목사님의 입장문을 제가 먼저 낭독을 하고 정광 목사님께서 부연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광 목사님의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이 당원가입운동 공천권 폐지 후보자 경선을 요구합니다. 정광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한 시민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해내고 여세를 몰아 자유통일로 직진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약속한 대로 한반도 전역에 민주공화국 건설을 완성하는 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두고 목사가 왜 정치를 하느냐, 왜 국민의힘 당원운동 가입운동을 하느냐, 심지어 제가 추천하여 가입시킨 당원들을 색출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목사가 나섰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발전시킨 이 나라가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에 의하여 선동된 상당수 국민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공산화 길로 접어들었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종교인들이 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하면서 국익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김일성 세력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저는 욕쟁이 목사라고 비판받을 일도 없고 감옥에 3번 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재인을 포함한 김일성 세력에 대해서만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당과 반역자들에게 대하여 하는 욕이 거슬리십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남침 소식이 접하자 딘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우리는 저 새끼들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고 욕을 하면서 미군 파병을 결단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남침을 마적단 습격 사건이라고 규정, 유엔군 충돌을 출동을 지지했습니다. 트루먼의 파병 결단은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 대사에게 우리는 남녀 도소가 다 나와서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 싸우겠다라고 말한 데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문재인처럼 얌전하게 나는 남쪽 대통령,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6.25는 내전이라고 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운동을 했다고 욕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받들도록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따랐다고 저를 비방하는 이들이 보수를 자처하고 있으니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싸우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며 줄이면 민족 반역의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의 대결이고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 세력 편에 서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그 신영복의 장명이라 자랑했습니다. 그가 김일성 세력과 싸움에 있어서 국군과 함께 2대 안보기구를 구성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신을 담는 원문을 신영복 글씨체로 돌에 새겨 그 앞에 박지원과 함께 사진을 찍어 공개한 것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고 국정원을 김정은 하수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다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래도 저희 입에 욕설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중과 부족의 형세를 무릅쓰고 광화문에서 매일매일 김일성 세력과 싸우다 보니 그래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국민의힘 뿐임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군은 헌법 제5조부터 국가안보의 신성한 의무를 위임받았으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면서 스스로 손발을 묶은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는 국군 지도부가 사실상 문재인을 따라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 아닌가 의심될 정도의 행동을 하여 국민과 국군을 배신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남북 군사 합의서에 서명한 자를 아직도 처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군 다음으로 잘 조직된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오산 비행장의 사진을 찍어 북한으로 보내는 간첩 활동을 하고 홈페이지에 북한 노동당 상하 조직에 선동문을 실어 놓아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간첩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해도 불꽃놀이처럼 구경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총을 든 것도 화염병 든 것도 아닌데 저를 미워하는 분들, 노예는 주인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국민님이 비록 실수를 많이 저질렀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어 공선화 흐름에 제동을 건 것은 높이 평가하여야 하며 대안이 없는 존재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국갤럽의 지난 주말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27%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압 사태 직전과 같아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 후의 사태는 총선 없는 내전적 구도가 피 흘리는 내전적 상황으로 악화되고 여기에 핵무장한 김정은과 중국이 개입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기로 했던 스페인 내란의 재판이 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안보 위기 분야 노조의 불법에 대하여 잘한 말이 많은데도 어떻게 국민평가가 이렇게 싼 이유는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여 자주국방 의지가 약해지고 자익선동에 잘 넘어가는 등 국민의 분별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과 정부 여당의 홍보 기능에도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김일성 세력을 상대로 한 싸움을 포기한 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남북한의 김일성 세력은 핵미사일과 선전선동기구로 무장하고 전쟁을 하듯이 대한민국 세력을 공격하는데 유일한 체제수호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념 무장과 대중 조직이 되지 않아 여의도 정당으로 고립되니 광화문을 무대로 벌어지는 체제 전투에서 매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나서서 2019년도 10월 3일에 조직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는 실시간 휴대전화 추적으로 약 50만 명의 애국 시민이 참석했고 그것이 작년 3월 9일 정권 교체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국민 동원력이 상시적으로 가동되려면 국민의힘이 이념무장 대중조직화 애국 전시화 되어야 하고 그래야 김일성 세력과 싸울 수 있다고 판단한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즈음하여 당원 가입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죄라면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도 김일성 세력에 반대하는 것도
헌법에 충성하는 행위도 죄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 방도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전 국민적 국민의힘 당가입 운동과 공정권 폐지 및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이 그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국민의힘이 당명으로 하는 전 국민의 힘을 동원하는 방법이며 내년 총선을 넘어 영구적으로 김일성 세력의 반역을 진압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도층과 젊은이들이 국민의힘을 멀리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국민의힘이 보여준 공천을 둘러싼 분열상과 이를 위한 줄 세우기였습니다. 이제 공천권이란 법에도 없는 비민주적 특권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공천권 싸움이 없어져야 국민의힘은 더 큰 싸움, 즉 자유를 지키는 싸움에 전력 투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천권을 없애려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사, 시장, 군수 등 후보도 당내 경선을 통해서 뽑아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전 국민 당원 가입 운동을 통해서 당원 수가 수백만, 수천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게 바로 민주정당의 길이고, 이게 곧 민주당, 민노총, 정교도 등 좌익 대중조직과 맞설 수 있는 국민조직화일 것입니다. 예컨대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무장하고 당비를 내는 국민의힘 진성 당원이 1000만 명이 된다면 저는 민주당, 저는 민노총, 저는 정교도, 저는 MBC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전 국민 당원가입으로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은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절차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이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데는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고, 이 법 제6장 2조에는 정당 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내 경선이라는 세부적 규정을 두어 경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선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법의 취지에 비추어 여야가 국민들의 참여 없이 소수의 당권파가 공천권을 전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정당 해산 사유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이었고,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런 일을 다시 벌인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운동은 불평만 하면서 행동할 수 없어 답답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개인 차원에서 용감할 수 없고 조직에 속해야 행동하게 됩니다. 해방 직후 이승만 박사가 잘 조직되고 악착 같은 공산당 세력을 누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자유의 가치를 쉽게 설명하면서 국민의 선한 마음을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공산군이 물밀듯 내려오는 1950년 7월 19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외부 세력이 훈련시키고 조정하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들은 그들의 조국에 충성합니다. 이 전쟁은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반을 어쩌다 점거하게 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압도적 다수의 한국 시민들, 그들이 어디에 살든 사이의 대결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민족적 반역자 김정은 대 대한민국 세력으로 인식한 바탕에서 대한민국 세력을 조직화하는 길은 국민의힘을 구국의 전투 조직으로 강화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국민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가입운동은 당과 국민을 다 함께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국민인 정치인들은 위를 쳐다보는 대신 아래를 보며 야망을 키워야 하고 국민들도 행동하는 양심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남녀노소와 지역을 초월한 모든 국민들, 특히 공산주의와 불구대천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기독교, 불교도, 천주교도 등 모든 종교인들은 경쟁적으로 국민인 당원 가입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국민인 지도부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정당 민주화를 요구했던 모든 분들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당원 가입운동, 공천권 폐지, 후보자 경선,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의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공천권을 폐지하고 이를 국민에게, 당원에게 돌려줌으로써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같은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길만이 김일성 세력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전략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국격에 맞는 정치개혁이고 헌법 1조, 3조, 4조가 명령하는 자유통일의 신성할 의무를 다하는 국민된 의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의 이 제안을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 이승만 정신의 계승자 그리고 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기자회견 중에 한호를 지르거나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오늘 참석하신 방송들 중에는 풀영상을 내보낼 이런 방송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박수 소리만 전해주시고 한호를 지르는 거는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동호 교수님의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우리 정강훈 목사님의 긴급 기자회견에 아마 대국민 메시지를 지금부터 모셔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기독교인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특별히 지금 거대한 감옥에 갇혀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2500만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역사의 분기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승만과 살 것인가 김일성과 살 것인가 한번 선택해보라.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에서 살 것인가 한번 선택해보라. 그때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남한은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70년 동안 살아봤더니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자랑스러운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나라지만 미안하지만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불량 국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세력과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남로당의 찌꺼기들이 연합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4.3 사건에 가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것은 대한민국에 5,300만원을 놓고 북한에 2,500만원을 놓고 선전포고를 한 선전포고의 문장입니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내질렀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언론인 여러분, 이 말을 잘 해독하셔야 됩니다. 제주 4.3 사건 남로당들이 꿈을 꿨던 꿈이 우리의 꿈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논쟁이 심각하지만은 그 과정 중에서 양민이 학살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동기가 일어난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반드시 선포하기를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라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죄 없는 양민들이 학살된 것은 국가가 보상해야죠. 누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문재인은 아예 뿌리 자체를 뒤집어서 우리 한민족 7천만, 해외 동포 850만 전체를 향하여 반역의 선을 한 것이 뭐냐? 제주도 무장폭동이 일어난 남로당의 그 정신이 우리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꿈. 그러면 남로당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면 대한민국은 다 북한 같은 나라로 가야 된다 하는 선전포고가 문재인의 선전포고입니다. 기자 여러분, 언제 시간 되시면 시간 관계없이 저하고 한번 토론해 보실래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가 반역자의 선전포고를 듣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주력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이건 주사파 정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져가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저지해야 될 국민의힘 정당은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이 자기들끼리 내부 총질만 하고 싸움만 하고 앉았으니 내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게 됩니다. 겨우 자유우파 국민들과 우리 강화문 애국운동자들이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정권 교체를 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고 겨우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5년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5년 후에, 아니고 반대로 1년 후 돌아오는 총선에서 자유우파 국회의원들이 과반수를 못하게 되면 이 나라는 그날로부터 끝이 난다는 사실을 온 국민들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양당에다가 단호히 요구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요구하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을 보면 남한은 박헌영의 남로당이 점령했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북한을 완전히 점령할 때 그때의 유일한 희망인 기독교인들이 오판을 했습니다. 김일성 외삼촌인 강양국 목사를 데려와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선동하니까 최고의 그때 목사인
검사 김인두가 속아서 넘어가서 김일성의 손을 잡고 북한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북한에 있는 기독교 세력들이 속아 넘어갈 때에 젊은 목사인 한경직 목사는 이것은 아니다 판단하여 한경직 목사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실수를 했습니다. 95%의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하니까 젊은 목사가 뭐 힘이 있어요? 할 소리 따라서 했습니다. 그 후에 새벽마다 통곡하고 울었다 그럽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왜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했는가. 그 후에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북한을 틀어지는 걸 보고 야 나는 두 번째는 질 수 없다. 김일성 저놈을 내가 없애야겠다 해서 세상과 교회를 합하여 남북한 다 합해서 우리나라 역사 이후로 최초로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당을 북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만들어진 당입니다. 김하식 목사와 함께 한경직 목사님 만든 겁니다. 김일성과 싸우려고.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렇게 하시다 순교당합니다. 빨리 싸울 시간을 벌기 위하여 남한으로 피하여 가세요. 나도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에 내려왔더니 김일성을 피하여 내려왔더니 남한에는 박헌영이가 남로당을 가지고 국민들의 78%를 선동하여 틀어지고 있어서 제주도로 도망갈까? 제주도는 김달삼 이덕구가 남로당에 무장폭동을 일으켜 그 하와이로 갈까? 얘라 목사가 자기 혼자 살려고 미국으로 도망간다. 있을 수 없다. 난 여기서 순교하리라. 그리하여 두 번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만든 겁니다.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매주일마다 오제도 특별검사 영락교회 장로님을 주일마다 가르치고 박헌영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그리하여 결국 정판사 사건을 미행해서 잡았습니다. 이 박헌영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대한민국이 살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이 한경직이가 어찌하여 정치의 일선에 나와서 북한에서는 기독교 민주당, 남한에서는 기독교 사회당, 기사당 왜 만들었을까요? 이분은 브리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험할 때는 종교인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기독교가 일어나서 이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국가가 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한경직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여 정치하는 걸 보니까 그건 당만 자유당이지 속성은 기독당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체하고 이승만의 자유당에다가 갖다 바쳐서 기독당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봉 목사님이 저와 장경동 목사를 불러서 반드시 대한민국 없어진다. 20년 전입니다. 반드시 한국교회 없습니다. 두 젊은 목사가 빨리 기독당을 만들어 여의도에 국회의원 2명이라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래야 국가가 살 수 있다. 하여 저희들은 원로들의 뜻을 받들어 행동대원으로 25년 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선거했더니 26만 표, 두 번째 했더니 32만 표, 세 번째 선거했더니 43만 표. 1,2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4.15 총선 바로 전 선거에서 드디어 동기점이 넘었습니다. 77만을 때렸습니다. 그리하여 최소한 이제 당원이 100만 명 가까이가 확보된 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선관위 가서 조사해 보세요. 기자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진행하던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을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 전쟁 없이 통일하자, 이 문재인 세력이 국민들을 사기를 쳐서 진행했던 이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여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화문에서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기 또 응천스님을 비롯하여 불교 세력과 천주교 세력이 함께 연합해서 5년 동안 투쟁을 해서 우리가 드디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이 그동안 우리가 해온 모든 일에 가장 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깊은 내용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저는 몇십 년 동안 이 대한민국 지키기, 그리고 종북 주사파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전략상 저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민노총에다 간첩을 3명 심어놨어요. 정교조에다 3명 심어놨어요. 10년 전에 심었어요. 그리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 보좌관들 중에 2명을 우리가 간첩을 심어놨습니다. 왜? 저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작년 9월 달에 저한테 보고서가 왔는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특별히 언론인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왔느냐? 저쪽은요, 주일학교 애들부터 정치인까지 전체가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우파는요, 각자가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서 오기를, 자, 돌아오는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6개월 안에 연방제로 간다, 이걸 결의한 것입니다. 한번 언론 여러분 취재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처럼 다시 탄핵시킨다, 1년 안에. 이 전략이 9월 달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행연습에 들어갔습니다. 그 표가 뭐냐? 체제 대전환입니다. 들어보셨죠? 노동단체가 노동의 임금, 노동시간, 복지시설, 그걸 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든지 강원에 와서 난동을 부르든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노동단체, 정교조, 또 좌파 시민단체, 이들의 세력이 체제를 대전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체제를 대전환하겠다, 이걸 공개 선언하고 예행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입니다. 그럼 체제를 어떻게 전환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체제에서 무슨 체제로 바꾸자는 얘기냐?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지요. 자유민주 체제를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자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오늘까지 계속하여 그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제 대전환. 이런 것을 문재인은 저쪽의 최고의 두려움으로서 남노당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민노총은 체제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전포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절반이 속아서 도대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오라가지 못하고, 길어봤자 5년 아니면 1년 후에 총선에서 져버리면 대한민국은 지구촌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우파 안에 속한 국민의힘 정당의 일부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정강훈 목사를 비난하고 정치 목사 왜 목회만 하지 왜 정치에 가입해 이게요 도대체가 이 국민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국민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기자님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계속 기자님들이 전달하니까 부산에서 오신 고신대 교수님 이성구 박사님을 잠깐 제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자, 고신대 교수 하셨죠? 네네. 올 때는 고신처 영국에서 공부하셨죠? 네네. 자,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됩니까?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칼빈주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카이프는 신학자이지만 바란의 수상을 지닌 정치 전면에 섰던 분입니다. 칼빈주의의 대명사인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다. 목사여 신학자도 아무리 해도 세상이 안 바뀌니까 결국 끝에 가서 제네바 시장을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합니다. 그는 정확한 성경적 입장에서 성경으로 로마 천주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네바시 전체를 다스리는 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리고는 제네바 대학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나라를 성경적인 나라로 만드는 일에 인물을 키우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 분입니다. 더 좁혀 말하면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저를 욕을 바지하고 있거든요. 교회 정치하면 안 됩니까? 방금 전에 이성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성직자인 목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자, 유럽 구라파 2000년의 역사가 기독교 정치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지금 선진국의 대부분이 심지어 미국까지 기독교 문화권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자, 유럽 교회가 타락하니까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청교도죠. 청교도가 미국 가서 불과 2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국가를 건설했는데 정치 시스템을 만들 때 보스턴에서 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 제도 또 민주당, 공화당 이거 미국에는 교회가 만들어준 거 아시죠? 보스턴에서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이 상원의원, 평신동에 앉은 사람이 하원의원. 그리하여 미국은 아예 교회가 미국 전체의 정치 제도를 만들어줬고 지금도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에 단임 목사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에게 단임 목사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 우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정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한국 교회가 왜 정치하냐? 예배당에 쭈그려 앉아서 기도만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이혼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성직자는 특히 목사는 그 일에 선두에 서서 그 일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 한번 보십시오.